그는 내가 결혼을 취소하겠다는 협박에 굴복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수억 원의 빚과 사라진 신부뿐이다. 서울의 밤하늘은 다이아몬드가 밝힌 검은 벨벳 양탄자처럼 펼쳐져 있었고 강주는 진아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루프탑 레스토랑 구석자리에 앉은 그들의 눈앞으로 도시의 마천루들이 숨을 죽인 거인들처럼 고요히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선선한 밤 공기는 진아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따스함과 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 따스함은 강준의 눈빛과 눈앞에 놓인 레드와인 한 잔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지난 2년간 강준은 정신없이 흘러가는 진아의 삶에서 유일하게 변치 않는 존재였다. 그는 쉴 틈 없이 밀려오는 업무 마감의 폭풍우 속에서 고요한 항구였고 지친 하루의 끝에 들려오는 상쾌한 웃음소리였다. 그는 매력적이고 야망이 넘쳤으며 무엇보다 진아를 숭배하는 것처럼 보였다. 오늘 밤은 그 모든 것의 정점이었다. 진아야. 강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다. 2년 전 내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 여자를 만났어. 넌 똑똑하고 강하고 내가 내 자신의 최고 버전이 되고 싶게 만들어. 진아의 심장이 목구멍에서 느껴질 정도로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바로 지금이었다. 강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무릎을 꿇었다. 주변 테이블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는 재킷 주머니에서 짙은 파란색 벨벳 상자를 꺼냈다. 상자가 열리자 심플하면서도 우아하게 커팅된 다이아몬드 반지가 도시의 불빛을 받아 마치 스스로 생명을 가진 듯 반짝였다. 박진아. 그가 진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남은 내 인생을 당신과 함께하는 영광을 주겠어? 나와 결혼해 줄래? 행복의 눈물이 진아의 시야를 흐렸다. 그녀는 너무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일 수 있었다. 네. 마침내 그녀가 감정이 벅차오르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네, 좋아요. 강준이 그녀의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반지는 꼭 맞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기분이었다. 그들이 서로를 껴안았을 때 강준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진아는 눈을 감고 그의 목에 얼굴을 묻으며 익숙한 향수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 황홀경 속에서 강준이 나지막이 웃었다. 시라조차도 내가 로맨틱한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다고 말하곤 했는데 지금 이걸 보면 절대 못 믿을걸. 그 이름, 시라. 그 이름이 무심코 스쳐 지나갔다. 시라는 진아를 만나기 1년 전에 헤어진 강준의 전 여자친구였다. 진아는 그들이 여전히 친구로 지낸다는 것을 알았고 그 사실에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했다. 어쨌든 어른이 된다는 것은 파트너의 과거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으니까. 세상의 정점에 서 있는 오늘 밤 진아는 마음속에 스친 작고 이상한 가시를 무시하기로 했다. 그저 이름일 뿐이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 후 몇 주는 즐거운 소용돌이처럼 지나갔다. 평소 깔끔하고 미니멀했던 진아의 오피스텔은 이제 웨딩 잡지 더미, 컬러 팔레트 샘플, 그리고 할 일 목록과 스케줄로 가득 찬 커다란 화이트보드로 채워졌다. 진아는 건축회사의 프로젝트 매니저였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그녀의 전문 분야였다. 그녀는 수천억 원짜리 건물 프로젝트를 다룰 때와 똑같은 효율성과 열정으로 결혼 준비에 뛰어들었다. 강준은 지지해주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밤마다 진아의 옆에 앉아 그녀가 보여주는 꽃이나 청첩장 디자인 선택지에 고개를 끄덕였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면 뭐든지. 난 자기 취향을 믿어. 그는 반복해서 말했고 진아는 처음에 그것을 신뢰의 표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차 시라의 그림자가 그들의 준비 과정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백합 예쁘네. 진아가 만든 무드보드를 보며 강준이 말했다. 시라가 백합을 정말 좋아했어. 이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 진아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난 흰 장미랑 안개꽃이 더 좋아. 더 클래식해 보이잖아. 아, 물론이지. 그냥 아이디어였어. 강준이 서둘러 대답했다. 며칠 후 신부들러리 드레스 색상을 고를 때 진아는 부드러운 더스티 블루 색상을 보여주었다. 강준이 미간을 찌푸렸다.
예쁘긴 한데 왠지 이 색깔은 실아가 사촌 결혼식 때 입었던 드레스가 생각나네. 얼굴이 좀 창백해 보였거든. 좀 더 안전한 색이 낫지 않을까? 이번에는 진아도 참을 수가 없었다. 강준 씨, 이건 우리 결혼식이야. 왜 실아한테 어떤 색이 어울릴지 아닐지를 고려해야 하는 거야? 강준은 진아의 날선 말투에 놀란 듯했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 진아야. 그냥 네가 색을 잘못 고를까봐 그러지. 실아의 경험이 교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예민하다고. 그 말에 진아의 피가 살짝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예민한 게 아니었다. 약혼자의 과거 연애의 유령과 함께 자신의 결혼식을 계획해야 한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는 심호흡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었다. 알았어요. 미안해요. 그냥 스트레스를 좀 받아서. 강준이 그녀를 껴안았다. 알아. 그래서 내가 도우려는 거잖아. 난 그냥 모든 게 너에게 완벽했으면 좋겠어. 진아는 그의 포옹에 응했지만 평소에 느끼던 편안함은 조금 줄어들어 있었다. 그녀는 강준의 동의에는 종종 보이지 않는 각주가 붙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 각주의 이름은 거의 항상 실아였다. 실아의 존재는 단순한 이름에서 실제하는 물리적 존재로 진화했다. 약혼 후 진아가 실아를 처음 만난 것은 진아와 강준이 케이터링 업체와 미팅을 하기로 한 카페에서였다. 실아는 우연히 그곳에 있었고 강준은 열정적으로 손을 흔들어 그녀를 불렀다. 진아야, 이쪽은 실아. 실아야, 내 약혼녀 진아. 강준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드디어 정식으로 만나네. 실아가 외쳤다. 그녀의 미소는 상냥했지만 눈은 진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훑고 있었다. 반지 정말 예쁘다. 강준이 센스가 좋네. 고마워요. 진아가 정중하게 대답했다. 진아가 말을 이어가기도 전에 실아는 테이블 위에 케이터링 브로슈어로 관심을 돌렸다. 아, 이 업체 쓰는구나. 괜찮다고 들었어. 근데 생선 메뉴는 조심해야 해. 내 친구가 실망한 적이 있거든. 시식할 때 전부 꼼꼼하게 맛봐야 해. 걱정으로 포장된 그 조언은 진아의 선택에 대한 은밀한 비판처럼 느껴졌다. 강준은 불쾌해하기는커녕 오히려 고마워하는 눈치였다. 이거 봐, 바로 이런 조언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였어. 강준이 말했다. 실아야, 네가 이런 건 더 잘 알잖아. 내 생각엔 A 패키지랑 B 패키지 중에 뭐가 더 나을 것 같아? 다음 30분 동안 진아는 자신의 결혼식 기획쇼의 방청객이 된 기분이었다. 강준과 실아는 메뉴 선택, 테이블 배치, 심지어 웰컴 드링크 종류에 대해서까지 친밀하게 논의했다. 그들 사이에는 진아를 이방인으로 만드는 그들만의 농담과 이야깃거리가 있었다. 진아가 의견을 내려고 할 때마다 실아는 정중하게 동의한 뒤 하지만 이런 것도 고려해 볼 만해라고 덧붙이며 효과적으로 그녀의 아이디어를 무효화했다. 이런 패턴은 계속되었다. 실아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와의 미팅에 나타나 진아가 고심해서 고른 색상 구성에 급진적인 변경을 제안했다. 심지어 강준에게 과거 둘이 좋아했던 노래들로 가득 찬 결혼식 밴드 플레이리스트를 보내기까지 했다. 진아가 항의할 때마다 강준의 대답은 항상 같았다. 그냥 도와주는 거잖아, 진아야. 진심이라고. 왜 넌 걔의 좋은 의도를 위협으로 받아들여. 유치하게 굴지 마. 진아는 지쳐가기 시작했다. 이건 더 이상 질투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경계의 문제였다. 매일 점점 더 흐릿해지는 경계는 진아에게 마치 세 사람을 위한 결혼식을 짓고 있다는 느낌을 남겼다. 웨딩드레스를 고르는 날은 예비 신부에게 가장 성스러운 날 중 하나여야 했다. 진아에게 그날은 어머니와 어릴 적부터 가장 친한 친구인 유나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하지만 하루 전날 강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자기야, 실아랑 얘기했는데 그가 가벼운 톤으로 말했다. 내일 너희랑 같이 가면 정말 좋아할 것 같아. 걔가 패션 감각이 뛰어나잖아. 분명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진아의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강준 씨, 난 엄마랑 유나만 있었으면 좋겠어. 에이, 그러지 마. 우리가 실아를 우리 행복한 날의 일부로 느끼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그동안 많이 도와줬잖아. 또 시작하지 마.
응. 그의 말투는 부탁에서 미묘한 명령으로 바뀌어 있었다. 다툼으로 내일을 망치고 싶지 않았던 진아는 마지못해 승낙했다. 고급스러운 웨딩드레스 부티크의 분위기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의 어머니와 유나는 분위기를 밝게 유지하려 애썼지만 시라의 존재는 먹구름처럼 느껴졌다. 몇 벌의 드레스를 입어본 끝에 진아는 마침내 그 드레스를 발견했다. 정교한 레이스 디테일과 우아한 오픈백, 디자인의 머메이드 라인 드레스였다. 거울을 보자 그녀는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유나는 넋을 잃고 손으로 입을 막았다. 진아야, 너 정말 아름다워. 유나가 속삭였다. 진아는 활짝 웃었다. 행복감이 차오르며 시라의 존재를 잠시 잊게 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값비싼 원단이 바닥을 스치는 감촉을 느꼈다. 시라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예쁘네. 근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다. 라인이 몸매를 잘 살려주긴 하는데 골반이 평소보다 조금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지 않아? 차라리 A라인처럼 더 풍성한 모델이 자기 체형에는 더 안전할 것 같은데 결점을 더 잘 가려준다고 할까? 더 넓어 보인다. 안전하다는 말은 얼음 송곳처럼 진아의 자신감을 찔렀다. 그녀의 미소가 흔들렸다. 그녀는 다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자신의 단점만이 보이기 시작했다. 마법은 사라지고 그 자리는 의심으로 채워졌다. 더 가슴 아팠던 것은 그날 밤 진아가 드레스 사진을 보여주며 이 이야기를 했을 때의 강준의 반응이었다. 그녀를 변호하고 안심시켜주기는커녕 강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시라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그가 휴대폰 사진을 확대하며 말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결정하기 전에 다른 디자인도 한번 입어봐. 정말 완벽한 걸 찾는 게 나쁠 건 없잖아. 그날 밤 진아는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시라의 말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약혼자가 그녀 자신의 감정보다 그의 전 여자친구의 의견을 인정해주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그녀의 마음속에서 작은 속삭임에 불과했던 의심은 이제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자라나 있었다. 결혼식 몇 주 전 대부분의 준비는 끝났고 몇 가지 마지막 세부 사항만 남아 있었다. 그중 하나는 신부들러리 명단을 최종 확정하는 것이었다. 진아에게 이것은 가장 쉬운 부분이었다. 가장 친한 친구인 유나가 당연히 수석들러리가 될 터였다. 그들은 10대 시절부터 이것을 꿈꿔왔다. 그날 밤 그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노트북이 열려 있었다. 자, 내 쪽 들러리는 최종 확정됐어. 진아가 명랑하게 말하려고 애쓰며 말했다. 유나가 수석 들러리, 그리고 내 사촌 민지랑 회사 동료 수진이. 강주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의 눈은 노트북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좋네. 내 쪽은 내 동생 강민이가 베스트맨이고 친구인 민수랑 지훈이. 완벽하네. 진아가 노트북을 닫으려 했다. 잠깐만. 강준이 말했다. 한 가지 더 있어. 진아가 기다렸다. 강준은 마침내 노트북을 닫고 진아를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 표정에 진아의 속이 불편해졌다. 내가 깊이 생각해봤는데 수석 들러리 자리는 시라한테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진아는 얼어붙었다.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뭐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일단 들어봐. 강준이 진아의 반발을 예상한 듯 재빨리 말했다. 이건 평화를 위한 거야, 자기야. 시라가 우리를 정말 많이 도와줬잖아. 이건 우리의 고마움을 표현하고 걔가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해줄 최고의 방법이야. 그렇지 않으면 걔는 소외감을 느낄 거고 난 우리 결혼식 날에 어떤 드라마도 원치 않아. 건조하고 씁쓸한 웃음이 진아의 입술에서 터져나왔다. 드라마? 내 가장 친한 친구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당신 전 여자친구를 앉히는 게 드라마를 만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강준 씨, 이건 교체가 아니야. 그냥 조정일 뿐이야. 강준이 변명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왜 넌 항상 걔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유나는 그냥 일반 들러리 중 한 명이 되면 되잖아.
그게 무슨 차이야? 차이가 크지. 진아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와 불신으로 떨리고 있었다. 이건 내 결혼식이야.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내 옆에 서는 거라고. 유나는 내게 친자매나 다름없고 시라는 당신 전 여자친구잖아. 그렇게 부르지 마. 걔는 내 친구야. 강준이 소리쳤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난 네가 왜 그렇게 자신이 없고 질투가 많은지 이해가 안 돼. 걔가 우리를 위해 해준 모든 것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위해서 아니면 당신을 위해서 진아가 맞받아쳤다. 이건 더 이상 도와주는 게 아니야, 강준 씨. 이건 통제야. 그녀는 우리 메뉴, 우리 인테리어, 내 드레스를 통제했어.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녀가 내 파티까지 통제하길 바라는 거잖아. 그들의 논쟁은 점점 격해져 날카로운 말들과 쓰디쓴 비난으로 오피스텔을 가득 채웠다. 평소 차분했던 강준의 매력은 사라지고 고집세고 비상식적인 남자의 모습만이 남았다. 그는 들으려 하지 않았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마침내 극도의 좌절감 속에서 강준이 일어섰다. 그는 진아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아가 한때 숭배했던 부드러움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문장을 내뱉었다. 들어, 진아,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평탄하고 감정이 없었다. 내 결정은 확고해. 시라가 수석 들러리야. 시라가 없으면 결혼식도 없어. 끝. 방 안은 갑자기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냉장고에서 나는 희미한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 최후 통첩은 무겁고 유독한 채로 공기 중에 떠 있었다. 진아는 눈앞의 남자 얼굴을 바라보았다. 몇 달 전 무릎을 꿇고 평생의 행복을 약속했던 남자. 지금 그녀가 보는 것은 자신의 자존심과 꿈의 결혼식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하는 낯선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귀가 먹먹해지는 침묵 속에서 진아는 자신의 동화가 끝났음을 알았다. 강준의 최후 통첩은 방 안의 모든 산소를 빨아들이는 듯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그의 말 뒤에 이어진 침묵은 그들의 어떤 고함보다도 더 귀를 먹먹하게 했다. 그 순간 진아는 상처나 슬픔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가 느낀 것은 훨씬 더 이상한 차갑고 꿰뚫는 듯한 명료함이었다. 마치 그녀의 마음속 댐이 터져버린 것 같았다. 그동안 무시했던 모든 사소한 사건들, 시라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명령처럼 느껴졌던 모든 조언, 자신의 감정이 너무 예민하다며 묵살당했던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진실의 파도가 되어 밀려왔다. 이것은 들러리 한 명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였다. 그리고 강준의 최우선 순위는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가 원치 않는 미래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다. 집을 사는 결정에 시라가 끼어드는 모습, 첫 아이의 이름을 시라가 제안하는 모습, 모든 가족 행사의 친구가 아닌 그들의 결혼 생활 속 제3의 그림자로서 참석하는 시라의 모습, 그리고 강준은 언제나 그냥 도와주는 거야, 자기야라고 말하며 그녀를 진정시키려 할 것이다. 진아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자존심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마치 처음으로 자유를 들이마시는 듯한 숨이었다. 그 숨을 내쉬자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함께 사라졌다. 희미한 미소, 행복의 미소가 아니라 복잡한 퍼즐을 막 풀어낸 사람의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그려졌다. 강준은 그녀의 차분한 반응에 당황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눈물을 예상했다. 애원을 준비했다. 그는 이 평온함에 대비하지 못했다. 알았어요. 진아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안정적이고 맑았으며 숨막히는 침묵을 깼다. 그렇다면 결혼식은 없는 게 낫겠네요. 강준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는 낮은 절벽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위협했는데 다른 사람이 주저없이 등을 밀어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무슨 소리야? 진아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바보 같은 소리 아니에요. 강준 씨. 난 아주 진지해요. 그녀가 대답했다. 드라마도 서두르는 움직임도 없이 진아는 약지에 끼워져 있던 약혼 반지를 뺐다.
몇 달 전 행복의 상징이었던 다이아몬드는 이제 그녀의 손바닥에서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그들 사이에 커피 테이블 위에 반지를 부드럽게 내려놓았다. 금속의 광채가 조명 아래서 조롱하듯 반짝였다. 전 여자친구의 의견을 우리 관계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내 거는 남자와는 결혼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금이 간 토대 위에서 미래를 건설할 수는 없어요. 강주는 말을 더듬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진아야, 잠깐만. 이건 그냥 오해야. 우리 얘기할 수 있잖아.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요. 진아가 말을 잘랐다. 그녀는 일어섰고 지난 몇 달 동안 느껴왔던 것보다 더 당당하고 강하게 느껴졌다. 당신이 선택지를 줬고 난 내 선택을 한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진아는 침실로 걸어가 문을 천천히 닫았다. 문이 잠기는 딸깍 소리는 마치 그녀 마음의 재판이 끝났음을 알리는 판사의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 거실에서 강주는 테이블 위에 놓인 반지를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이 직접 만든 폐허 속에 주저앉아 있었다. 침실 안에서 진아는 울지 않았다. 아드레날린이 그녀에게 날카롭고 집중된 에너지를 주었다. 그녀는 곧장 책상으로 걸어가 진아, 강준 웨딩이라고 라벨이 붙은 두꺼운 흰색 바인더를 집어들었다. 아름다운 캘리그래피로 장식된 표지는 이제 씁쓸한 아이러니처럼 느껴졌다. 한때 이 바인더는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그녀의 성경이었다. 이제 이것은 청산해야 할 업무 목록이었다. 그녀는 첫 페이지를 넘겼다. 장소. 그곳에는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이라는 웅장한 이름과 함께 박 부장님이라는 행사 담당자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주저없이 휴대폰을 들었다. 이것이 가장 큰 단계였다. 이것만 해내면 나머지는 더 쉬워질 터였다. 전화는 2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되었다. 네, 신라호텔 연회예약실 박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저 박진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사무실에서 고객에게 전화하는 것처럼 지극히 전문적으로 들렸다. 12월 7일 진아와 강준 이름으로 예약된 결혼식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아, 진아 신부님. 물론입니다. 잘 지내시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박 부장님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상냥했다. 진아의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었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눌렀다. 네, 잘 지냅니다. 유감스러운 마음으로 전화드렸습니다만 저희 결혼식이 취소되었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시군요. 정말 안타깝게 됐습니다. 신부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아가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계약서상의 취소 규정은 숙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지불한 계약금 50%는 환불되지 않는 건 맞지요? 네, 맞습니다. 신부님, 저희 약관에 따라 행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소하실 경우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진아가 차분하게 말했다.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취소 확인서와 관련 세부 내역을 제 약혼자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겠어요? 이름은 이강준입니다. 진아는 강준의 이메일 주소를 또박또박 불러주었다. 앞으로 이 취소 건과 관련된 모든 연락과 청구서는 그쪽으로 직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 부장님은 그 요청에 조금 놀란 듯 했지만 프로페셔널함을 잃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신부님.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진아가 전화를 끊었다. 하나, 완료. 이상한 기분이었다. 약간의 아픔은 있었지만 지배적인 감정은 엄청난 해방감이었다. 마치 수억 원 무게의 짐이 그녀의 어깨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어깨로 옮겨진 것 같았다. 다음 전화는 더 어려웠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아빠. 전화가 연결되자 그녀가 말했다. 진아야, 무슨 일이니? 진아가 침을 삼켰다. 아빠, 엄마, 결혼식 취소됐어요. 뒤이은 침묵은 무겁게 느껴졌다. 뭐라고? 너 괜찮은 거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명랑함에서 걱정으로 가득 찼다.
저 괜찮아요. 아빠. 정말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계속할 수 없게 됐어요. 나중에 전부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아빠랑 엄마가 저한테 직접 들으셨으면 했어요. 놀라고 혼란스러웠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다그치지 않았다. 알겠다, 딸아. 몸 조심하고.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아빠한테 전화하렴. 전화를 끊고 나서야 진아는 잠시 흔들리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했다.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현실이었다.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 첫 번째 도미노인 장소가 무너지자 나머지는 빠르고 거침없이 뒤따랐다. 결혼식 바인더를 앞에 펼쳐놓고 진아는 차가운 효율성의 기계로 변했다. 다음, 케이터링. 여보세요, 김 실장님. 저 강준 씨 예비 신부 진아인데요. 12월 7일 저희 케이터링 예약을 취소하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계약금 환불 안 되는 거 알아요. 괜찮습니다. 취소 확인서랑 세부 내역은 강준 씨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유명 사진작가. 진아는 이번에는 명확한 디지털 기록을 남기기 위해 이메일을 보내기로 했다. 제목, 결혼식 취소 박진아, 이강준 12월 7일 작가님께 무거운 마음으로 저희 결혼식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미 지불된 예약금은 환불되지 않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취소 확인서는 제 약혼자인 이강준 이메일 주소 앞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향후 행정 처리는 그가 책임질 것입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아 드림. 하나씩 모든 업체에 연락이 갔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연주하기로 했던 재즈밴드, 5단, 웨딩 케이크 디자인을 준비 중이던 케이크 가게, 수백 장의 고급 청첩장을 이미 인쇄한 디자이너, 각각의 업체에 똑같은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결혼식 취소, 계약금 환불 불가, 모든 청구서와 연락은 이강준 앞으로. 그러는 동안 그녀의 휴대폰은 책상 위에서 쉴 새 없이 진동했다. 강준에게서 온 알림이 잠금 화면을 뒤덮었다. 진아야, 전화 좀 받아. 이건 말도 안 돼. 진심 아니지. 우리 인연의 관계를 이렇게 버릴 셈이야? 진아야, 제발 대답 좀 해. 이 사소한 문제 때문에 모든 걸 망치는 거야. 진아는 무심하게 그 메시지들을 훑어보았다. 사소한 문제? 그녀의 자존심, 그녀의 미래, 그녀의 마음의 평화. 이 모든 것이 강준에게는 사소한 것으로 여겨졌다. 메시지가 도착할 때마다 그녀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확신은 더욱 굳어졌다. 그녀는 강준에게서 오는 알림을 무음으로 처리하고 다시 자신의 임무에 집중했다. 그녀가 거는 모든 전화, 보내는 모든 이메일은 파괴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재건 행위였다. 그녀는 잘못된 미래를 허물고 자신의 미래를 다시 짓고 있었다. 1시간 만에 진아의 이메일 받은 편지함은 회신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장소, 사진작가, 그리고 다른 업체들로부터의 취소 확인서가 도착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진아의 지시대로 강준을 참조, CC에 포함했다. 진아는 이메일에 새 폴더를 만들고 아이러니 없이 결혼식 정산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녀는 모든 이메일과 PDF 첨부 파일을 그 안에 깔끔하게 저장했다. 그리고 스프레드시트 앱을 열었다. 그녀는 회계사는 아니었지만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숫자와 예산에 매우 익숙했다. 그녀는 몇 개의 열을 만들었다. 업체명, 총계약 비용, 계약금 환불 불가, 추가 위약금, 이강준의 총재정적 책임, 외과 의사의 정밀함으로 그녀는 숫자들을 하나씩 입력했다. 신라 호텔, 계약금 0만 원, 환불 불가. 케이터링, 계약금이 500만 원, 환불 불가. 사진, 비디오, 계약금 0만 원, 환불 불가. 장식, 계약금 500만 원. 일부 자재가 이미 주문되어 총 계약의 10% 추가, 위약금 500만 원 발생. 총 책임이 0만 원. 청첩장, 답례품, 전액 결제 완료 800만 원, 환불 불가. 목록은 계속해서 늘어났다. 그녀가 취소로 인한 총 손실액이라고 이름 붙인 맨 아래 열의 숫자는 빠르게 불어났다. 그녀가 끝마쳤을 때 거기에 찍힌 최종 금액은 그녀 자신도 숨을 멈추게 했다. 예상은 했지만
총액은 1억 원을 훌쩍 넘었다. 최후 통첩의 대가였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진아에게 이것은 마무리였다. 완전히 실패한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서였다. 그녀는 모든 청구서, PDF 파일이 한 폴더에 깔끔하게 저장되었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하나의 ZIP 파일로 압축했다. 그리고 새 이메일 창을 열었다. 수신인은 단 한 명, 이강준. 제목, 우리 결혼식 관련 재정적 책임 정산. 이강준 씨, 첨부된 파일은 당신의 결혼 취소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업체 취소 내역과 그에 따른 청구서 및 위약금의 전체 요약본입니다. 모든 업체 연락처에는 향후 연락 및 청구를 당신에게 직접 하도록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잘 해결하길 바랍니다. 진아. 그녀는 스프레드시트 파일과 모든 청구서가 담긴 ZIP 파일을 첨부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보내기 버튼 위를 맴돌았다. 망설임은 없었다. 그녀는 클릭했다. 컴퓨터에서 나는 조용한 슝소리는 마치 강철문이 닫히고 영원히 잠기는 소리처럼 들렸다. 진아는 몇 시간 잠을 잘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피스텔은 너무나 고요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다. 공허함을 느꼈다. 하지만 이것은 평화로운 공허함이었다. 마치 다시 지어질 준비가 된 빈터와 같았다. 그 평화는 아침 9시경 그녀의 휴대폰이 울리면서 깨졌다. 화면에 이강준이라는 이름이 떴다. 진아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받아 스피커폰 모드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후회나 애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분노의 폭발이었다. 너 미쳤어, 진아야. 제정신이야? 이 이메일들 다 뭐야? 수억 원? 내 생각에 돈이 그냥 나무에서 열리는 잎사귀 같아? 진아는 강준이 분노를 쏟아내는 동안 조용히 들었다. 그녀는 잔인하고 복수심에 불타고 무정하며 재정적으로 자신을 파괴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 모든 게 복수하려고 그런 거지? 내가 실화를 들러리로 선택했다고 나를 파산시키려는 거잖아. 그의 거친 말들이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멈췄을 때 진아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의 폭풍과 대조적으로 차분했다. 강준 씨,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이건 결과예요. 무슨 결과? 당신 선택의 결과요. 진아가 차갑고 날카로운 논리로 말을 이었다. 당신이 조건을 정했어요. 실화가 없으면 결혼식도 없다고 했죠. 난 실화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당신 논리대로라면 두 번째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결혼식은 없다고. 난 그냥 당신이 요구한 대로 했을 뿐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강준은 그 논리에 당황한 듯했다. 진아가 말을 이었다. 그 청구서들은 당신의 최후 통첩에 대한 가격표예요. 결혼은 재정적인 것을 포함한 공동의 약속이에요. 한쪽, 즉 당신이 일방적으로 불가능하고 협상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어 전체 행사의 취소를 야기했다면 바로 그쪽이 손실을 감당해야 해요. 이건 내 감정에 대한 게 아니에요. 강준 씨. 이건 책임에 대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잘 얘기해 볼 수 있었잖아. 강준의 목소리는 이제 절박하게 들렸다. 그 기회는 당신이 토론이 아닌 최후 통첩을 했을 때 이미 지나갔어요. 당신은 내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어요. 명령을 내렸고 난 그 명령에 따르지 않기로 선택한 것뿐이에요. 강준은 침묵했다.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다. 그의 매력은 사라지고 그의 오만함은 부서져 자신의 말이 불러온 실제 결과에 직면한 겁에 질린 한 남자만 남았다. 난 이 문제에서 내 몫을 다 끝냈어요. 진아가 대화의 끝을 알리며 말했다. 나머지는 당신 몫이에요. 잘 있어요, 강준 씨. 그녀는 강준이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단호한 손가락으로 그의 연락처를 열어 차단 버튼을 눌렀다. 폭풍은 끝났다. 이제 그녀는 그 뒤에 올 고요함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재정적 폭풍을 풀어놓은 지 이틀 후 진아는 혼자만의 새로운 리듬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재택근무를 하며 오피스텔의 침묵을 연주 음악으로 채우고
잠시 소홀했던 업무 더미에 집중했다. 그녀는 강준과 실아와의 장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틀렸다. 셋째 날, 그녀 아파트 로비에 인터콤이 울렸다. 경비실에서 최실아라는 여성이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알렸다. 손님 안 받는다고 전해주세요. 진아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5분 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최실아라는 이름이 떴다. 진아는 무시했다. 하지만 실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연달아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진아 씨,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이건 강준이한테 너무 불공평해요. 전화 좀 받아요. 비겁하게 굴지 마요. 진아는 한숨을 쉬었다. 이것을 멈출 유일한 방법은 마주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다음 전화벨이 울렸을 때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죠, 실아 씨? 진아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다. 무슨 일이냐고요? 실아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진심으로 묻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니? 당신 방금 강준이한테 고급차 한 대 값의 청구서를 보냈으면서 무슨 일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건 저와 강준 씨 사이의 문제예요. 더 정확히는 강준 씨와 업체들 사이의 문제죠. 진아가 정정했다. 장난하지 마요, 진아 씨. 이거 다 당신 짓이잖아요. 이게 다 나 때문인 거 알아요. 당신이 질투해서 그를 벌주려고 이런 유치한 짓을 한 거잖아요. 진아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놀라울 정도의 평온함으로 그 비난의 세례를 들었다. 분노는 오히려 모든 것을 명확하게 만들었다. 항의하려고 전화한 거라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진아가 말했다. 항의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깨우치려는 거죠. 실아가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갈라졌다. 강준이는 그만한 돈 없어요. 자산을 팔아야 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고요. 당신 일부러 그를 망치려는 거죠. 그가 이만한 빚을 짊어져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진아는 그 기묘한 단어 하나를 포착했다. 그가가 아니라 우리. 진실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 의미심장한 말실수 속에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났다. 친구의 걱정이라는 가면이 마침내 벗겨져 야망과 사심으로 가득 찬 본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요? 진아가 천천히 반복하며 그 단어가 공중에 떠돌게 했다.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우리를 돕는 게 아니었군요. 항상 당신들에 대한 거였네요. 실아는 자신의 말에 갇혀 말을 더듬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명확하네요. 진아가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얼음처럼 날카로웠다. 당신은 강준 씨를 되찾고 싶었고 내 결혼식을 당신을 위한 완벽한 무대로 본 거죠. 당신이 돈 한 푼 낼 필요 없는 호화로운 결혼식. 그리고 착한 들러리로서 주목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곳. 안타깝게도 당신 계획은 실패했네요. 잘 들어요, 실아 씨. 진아가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강준 씨의 재정 문제는 분명 당신이 부추겼을 그의 최후 통첩의 결과물이에요. 그건 그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진아는 실아가 반박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번호를 차단했다. 3일 만에 두 번째로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유독한 쓰레기를 버린 기분을 느꼈고 놀랍도록 깨끗해진 기분이었다. 그날 밤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에는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진아도 알았다. 문 앞에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유나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치킨집에 커다란 쇼핑백 2개를 들고 서 있었고 그 뒤에는 어머니가 케이크 상자를 들고 계셨다. 우리는 기병대와 탄수화물을 대동하고 왔어. 유나가 안으로 들어오며 식탁에 음식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머니는 진아를 꼭 껴안아 주셨다. 그 포옹은 따뜻하고 강했다. 어떤 비난의 말도 없었고 오직 무조건적인 지지만이 있었다. 괜찮니, 딸? 이제 좀 괜찮아요. 진아가 어깨의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끼며 속삭였다.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진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번에는 세부 사항을 거르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냉소적인 말, 강준이 논점을 흐렸던 모든 순간,
거실에서의 최후 통첩, 그리고 몇 시간 전 실아에게서 온 분노에 찬 전화까지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유나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처음부터 그 여자 여우라고 했잖아. 그리고 강준이는 어떻게 그렇게 줏대가 없을 수가 있어. 전 여자친구를 수석 들러리로 만들어달라고 하다니 내가 들어본 모욕 중에 최악이야. 그렇게 인정받는 것은 엄청난 위안이 되었다. 그동안 강준은 항상 그녀가 과민 반응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유나의 분노를 들으니 그녀의 감정이 옳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반면 그녀의 어머니는 조용히 듣고 계셨다. 진아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포크를 내려놓고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진아야, 엄마가 구식 사람일지는 몰라도 아빠와 엄마가 너에게 항상 가르쳐준 것이 하나 있단다. 자존심은 타협하는 게 아니야. 그녀는 진아의 손을 잡았다. 돈을 잃을 수도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심지어 사랑을 잃을 수도 있어. 하지만 한번 자존심을 잃으면 다시 찾기 정말 힘들단다. 넌 옳은 일을 한 거야, 딸아. 떠나기로 한 내 결정은 실패의 표시가 아니야. 그건 가장 큰 힘의 증거란다.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동안 진아가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흘러내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결정은 틀리지 않았다. 폭풍 속에서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항구, 그녀의 가족과 진정한 친구를 찾았다. 일주일 후 진아가 그 드라마가 정말로 끝났다고 느끼기 시작했을 때 모르는 번호로부터 문자가 왔다. 누나, 저 강민이에요. 강준이 형 동생. 이 문자가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 혹시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진아는 망설였다. 시동생이 될 뻔했던 강민은 항상 그녀에게 친절했다. 그는 강준의 좀 더 조용하고 진솔한 버전이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진아는 회사나 집에서 먼 동네의 한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동의했다. 자리에 앉아 강민은 초조해 보였다.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그가 말했다. 먼저 저희 가족을 대신해서 그리고 강준이 형을 대신해서 사과하고 싶어요. 형이 누나한테 한 짓은 잘못됐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강민아. 진아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저도 죄책감을 느껴요. 제가 이야기의 일부를 알고 있었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커피잔을 내려다보았다. 누나, 강준이 형이랑 시라 누나 관계는 사실 제대로 끝난 적이 없었어요. 시라 누나가 형이 아직 자리를 못 잡았다고 느껴서 헤어졌지만 형을 완전히 놓아준 적은 없었어요. 강민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2년 전쯤 형이 누나를 만나기 전에 시작했던 사업이 거의 망할 뻔했어요. 모든 걸 잃을 뻔했죠. 그때 이미 성공했던 시라 누나가 이자도 없이 꽤 큰 돈을 빌려줬어요. 그 이후로 형은 시라 누나에게 평생 갚을 빚을 졌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시라 누나는 그 친절을 이용해서 형을 조종하는데 아주 능숙했어요. 형이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항상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었죠. 마지막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해졌다. 그 최후 통첩은 단지 오만함이 아니라 두려움이기도 했다. 시라에게 맞서기를 두려워하는 강준의 두려움. 그래서 시라 씨를 들러리로 세워달라는 요구는 진아가 말을 시작했다. 분명 시라 누나 아이디어였을 거예요. 강민이 말을 잘랐다. 아마 작은 부탁인 것처럼, 고마움의 표시인 것처럼 포장했겠죠. 그리고 빚을 졌다고 느끼는 강준이 형은 거절할 수 없었을 거고요. 형은 비겁했어요. 시라 누나와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누나를 그 문제 속으로 억지로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그건 누나에게 불공평했어요. 대화는 짧았지만 그 영향은 엄청났다. 진아의 마음속에 한 점이라도 죄책감이 남아있었다면 이제는 모두 사라지고 확신으로 대체되었다. 그녀는 단지 건강하지 못한 결혼을 피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잡하고 유독한 조종의 그물에서 탈출한 것이었다. 알려줘서 고마워, 강민아. 진아가 진심으로 말했다. 정말 큰 의미가 있어.
이제 그녀가 손에 쥔 진실과 함께 진화는 정화 과정을 시작했다. 첫 번째는 물리적 정화였다. 그 주말 그녀는 수십 개의 박스를 사와 짐을 싸기 시작했다. 강준이 남기고 간 모든 물건들, 선반 위의 사진들, 옷장에 남겨진 셔츠, 생일 선물, 심지어 휴가 때 사온 냉장고 자석까지 모두 박스에 담겼. 그녀는 사진을 찍거나 물건을 부수지 않았다. 그저 깔끔하게 포장하고 테이프로 봉인했다. 마치 삶의 한 장을 보관 처리하는 것처럼 그 박스들은 강민의 회사 주소로 보내졌고 강준에게 전달해달라는 짧은 메시지가 함께였다. 그녀는 또한 노트북을 열어 자신의 돈으로 이미 사버린 몇몇 결혼용품을 팔기 시작했다. 고급 답례품, 맞춤 방명록, 그리고 몇 가지 작은 장식품들을 예비 신부들을 위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다. 물건이 하나씩 팔릴 때마다 작은 승리를 거둔 기분이었다. 나쁜 기억을 유용한 것으로 바꾸는 것다. 다음은 사회적 정화였다. 결혼 취소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사무실에서 소문을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한 동료 한 명이 탕비실 근처에서 그녀에게 다가왔다. 진아 씨, 미안한데 결혼 안 하게 됐다고 들었어. 맞아요? 동정하는 척하는 말투로 그녀가 물었다. 준비 많이 했는데 너무 아깝다. 왜 그랬어요? 예전에 진아라면 어색해하거나 피하려고 했겠지만 지금의 진아는 그저 차분하게 미소 지었다. 미래에 대한 저희의 비전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은 가끔 일어나잖아요. 각자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길 빌어주세요. 그녀의 성숙하고 차분하며 더 파고들 틈을 주지 않는 대답에 동료는 할 말을 잃었다. 진아는 누구에게도 자세한 설명을 해줄 의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평화가 다른 사람의 호기심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 그녀가 결혼했어야 할 날로부터 한 달 후, 진아는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다. 그곳에는 원래 결혼식과 신혼여행 비용으로 배정했던 상당한 금액의 돈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숫자를 보자 좌절된 꿈을 상기시키는 약간의 아픔이 스쳤다. 하지만 곧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 돈은 실패의 상징이 아니었다. 이 돈은 자유를 향한 티켓이었다. 강주는 항상 몰디브의 고급 리조트로 신혼여행을 가고 싶어 했다. 수상 빌라에서 그저 휴식을 취하는 곳. 반면 진아는 항상 모험을 꿈꿔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제주도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다. 일주일 후 그녀는 이미 그곳에 혼자 있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대화 상대 없이 저녁을 먹고 다른 커플들 사이를 걷는 것. 하지만 그 감정은 금세 사라지고 벅차오르는 주체적인 느낌으로 대체되었다. 그녀는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원하는 보트 투어를 선택하고 아무도 지루하다고 불평하지 않는 스노클링을 몇 시간이고 즐길 수 있었다. 여행의 정점은 한라산 등반에 나섰을 때였다. 꽤 힘든 등반 끝에 그녀는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다. 그녀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숨이 멎을 듯했다. 발 아래로는 푸른 하늘과 구름의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맑은 공기가 폐부를 가득 채웠다. 그녀는 바위에 앉아 땀 흘린 얼굴을 스치는 바람을 느꼈다. 정상에 혼자 있었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다. 온전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만약 결혼식이 진행되었다면 지금 어디에 있을지 생각했다. 아마 몰디브에서 남몰래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인스타그램 사진을 위해 미소 짓고 있었을 것이다. 여기 한라산 정상에는 어떤 가식도 없었다. 오직 그녀 자신과 경이로운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선택한 용기에 대한 깊은 감사만이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생수병을 꺼내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하는 일몰을 향해 들어 올렸다. 새로운 시작과 자유를 위한 건배였다. 2026년 초 진아가 여행에서 돌아온 지 몇 달 후 서울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 공기는 무겁고 퀴퀴했다. 이곳은 강준과 실아의 새로운 세계, 화려한 레스토랑과 디자이너 부티크와는 거리가 먼 세계였다. 강준은 결혼식 취소로 인한 빚의 대부분을 갚기 위해 도심의 넓은 아파트를 팔아야만 했다. 나머지는 매달 숨통을 조여오는 할부금으로 갚고 있었다. 그날 밤 똑같은 이유로 또다시 다툼이 벌어졌다. 돈. 이번 달 신용카드 청구서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네.
강준이 좁은 식탁 위로 종이 한 장을 던지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피로와 짜증으로 쉬어 있었다. 손톱을 다듬던 시라가 코웃음을 쳤다. 아, 미안하게 됐네. 내가 아직 밥도 먹어야 하고 생필품도 사야 해서. 아니면 내가 그냥 광합성이라도 하길 바라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잖아, 시라야. 이것 봐, 새 가방, 새 구두, 우리 절약하기로 했잖아. 시라가 매니큐어 도구를 테이블에 던져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절약? 강준아, 나 이미 절약하고 있어. 너랑 이딴 곳에 살기 위해서 내 기준을 희생하고 있다고. 내 사업이 망하기 직전에 내가 도와줬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해. 내가 수억 원의 빚을 짊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 강준이 맞받아쳤다. 그의 분노가 이제 폭발했다. 네가 그 들러리 자리에 그렇게 집착만 안 했어도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그 비난은 유독하고 부인할 수 없는 채로 그들 사이에 매달렸다. 시라는 그를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아, 그래서 이제 내 탓이라고? 나한테 안 되라고 말할 용기도 없었고 진아한테 최후 통첩을 날릴 만큼 오만했던 내 탓이 아니고? 이걸 망친 건 너야, 강준아. 내가 아니라고. 강준은 시라의 말 속에 담긴 진실에 패배하여 침묵했다. 그들은 서로를 원했지만 그 선물은 텅 비어 있었다. 채무와 조종의 토대 위에 세워진 그들의 관계는 현실의 압박을 견뎌낼 힘이 없었다. 사랑은 청구서를 지불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들은 차가운 침묵 속에서 서로 등을 돌리고 잤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그들이 누운 좁은 침대보다 더 넓게 느껴졌다. 6개월 후 진아의 삶은 완전히 다른 궤도에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네트워킹과 영감을 얻기 위한 건축 및 부동산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녀가 한조경 건축가와 수직 정원 개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을 때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강준과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잠시 멈춘 것 같았다. 강준은 매우 달라 보였다. 그는 더 말랐고 한때 항상 그가 발산하던 자신감 넘치는 눈빛은 더 희미하고 지친 무언가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약간 헐렁한 셔츠를 입고 있었다. 마치 그 옷이 더 크고 행복했던 시절의 자신의 것인 양. 잠시 망설인 후 강준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진아는 대화 상대에게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다. 진아야. 강준이 거의 속삭이듯 불렀다. 정말 멋져 보인다. 안녕하세요, 강준 씨. 진아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중립적이었다.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단지 과거의 한 사람에 대한 정중한 인정만이 있었다. 어떻게 지내요? 나야 뭐. 그냥 그렇지. 그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그는 말을 찾기 힘들어했다. 있잖아, 너무 늦었다는 건 알지만 모든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해. 내가 바보 같았고 이기적이었고 비겁했어. 네 말을 들었어야 했어. 너를 선택했어야 했어. 1년 전이었다면 진아를 행복의 눈물로 울게 했을지도 모를. 그 고백은 이제 그녀의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않았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며 약간의 동정심만을 느꼈다. 한때 그녀의 마음을 쥐고 있던 남자는 이제 너무나 작아 보였다. 사과해줘서 고마워요, 강준 씨. 그녀가 진심으로 말했다. 고맙게 생각해요. 하지만 다 지난 일이에요. 난 오래전에 다 잊었고 당신도 평화를 찾길 바라요. 진아의 차분하고 감정 없는 대답은 분노보다 더 강하게 강준을 때리는 듯 했다. 그것은 그가 더 이상 진아의 삶에 설 자리가 없다는, 심지어 그녀 이야기 속의 악당으로서도 설 자리가 없다는 최종 확인이었다. 그는 그저 다 읽고 끝난 한 챕터일 뿐이었다. 전 친구에게 돌아가 봐야겠어요. 진아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말했다. 다시 만나서 반가웠어요, 강준 씨. 그녀는 돌아서서 흥미로운 대화로 돌아갔고 인파 속에 홀로 서 있는 강준을 남겨두었다.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하는 과거의 유령이 되어 한때 결혼을 계획하는 데 쏟았던 에너지를 진아는 이제 온전히 자신의 커리어에 쏟아부었고 그녀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왔다. 그녀의 건축회사가 제주도에 들어설 명망 있는 에코리조트
설계 입찰 경쟁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혁신, 지속 가능성, 그리고 지역 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요구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였다. 그녀의 상사는 진아의 헌신과 날카로움을 보고 그녀를 프로젝트 팀의 리더로 임명했다. 이것은 그녀의 커리어에 있어 큰 도약이었다. 진아는 밤낮으로 일하며 열정과 명확한 비전으로 팀을 이끌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결정을 내리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자신의 직감을 믿었다. 한 협업회의에서 그녀는 그들의 파트너인 환경 컨설팅 회사의 젊은 건축가인 태우를 만났다. 눈에 띄는 방식으로 매력적이었던 강준과 달리 태우는 조용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똑똑하고 존중심이 많았으며 훌륭한 경청자였다. 그들의 교류는 전문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들은 가장 효율적인 친환경 자재 종류에 대해 토론하고 빗물 관리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청사진을 들여다보며 몇 시간을 보냈다. 진아는 그의 창의성과 직업윤리에 감명받았다. 반면 태우는 진아의 단호하면서도 공정한 리더십과 그녀의 두뇌가 매우 구조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에 매료되었다. 어느 날 오후 긴 회의가 끝난 후 태우는 그녀에게 좀비가 되기 전에 카페인 충전하자며 웃으며 커피를 제안했다. 커피숍에서 그들의 대화는 일에서 사적인 이야기로 옮겨갔다. 그들은 영화, 음악, 그리고 여행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진아는 자신이 활짝 웃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새로운 사람과 함께 오랫동안 해보지 않았던 일이었다. 가식도 드라마도 없었다. 오직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 세워진 진솔한 연결만이 있었다. 이것은 불타오르는 첫눈에 반한 사랑이 아니었다. 이것은 더 나은 무언가였다. 더 큰 관계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는 우정의 시작이었다. 어느 날 오후 진아가 제주 프로젝트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강민에게서 온 문자였다. 커피숍에서 만난 이후로 연락한 적이 없었기에 진아는 조금 놀랐다. 누나, 방해해서 미안해요. 그냥 알려드리는 건데 누나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강준이 형이랑 실아 누나 몇 주 전에 헤어졌어요. 재정적인 압박이랑 둘 사이의 문제들이 결국 터진 것 같아요. 형은 부산으로 내려가서 새로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누나가 잘 지내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누나는 그럴 자격이 충분해요. 진아는 그 문자를 2번 읽었다. 승리감이나 행복감은 없었다. 오직 고요한 안도감만 있었다. 마치 오래전에 지나간 태풍이 마침내 기상도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는 것과 같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침표를 찍었다. 그녀는 강준에게 약간의 동정심을 느꼈다. 그녀에게 상처를 준 남자가 아니라 길을 잃었다가 언젠가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한 남자에 대한 동정심이었다. 그녀는 짧은 답장을 타이핑했다. 알려줘서 고마워. 강민아, 그 사람도 평화를 찾았으면 좋겠다. 그녀는 그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강민과의 전체 대화 기록을 삭제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어떤 상기시키는 것도 필요 없었다. 그 간단한 행동으로 그녀는 상징적으로 과거 드라마의 마지막 잔재들을 쓸어버렸다. 그 문은 이제 단지 닫힌 것이 아니라 사라져버렸다. 그날 밤 2026년 12월 7일 그녀의 결혼식이 취소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다. 하지만 우아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우울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레스토랑은 웃음소리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다. 진아는 둥근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부모님, 유나, 그리고 몇몇 가까운 친구들. 그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은 2가지를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아의 팀이 공식적으로 제주 에코리조트 프로젝트 입찰에서 승리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녀 커리어 사상 가장 큰 승리였다. 그녀의 노력과 강인함의 증거였다. 그녀의 아버지가 일어나 잔을 들었다. 내 딸 진아를 위하여 그가 말했다. 그의 눈은 자랑스러움으로 촉촉했다. 우리 모두에게 힘, 진실성, 그리고 비록 어려운 길일지라도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내 딸을 위해 우리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유나가 이어받았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당당히 요구할 줄 아는 내 가장 멋진 친구를 위해
정말 사랑해. 그들이 웃고 있을 때 한 웨이터가 테이블로 다가왔다. 실례합니다. 진아 손님. 맡겨두신 물건입니다. 웨이터는 작은 얼음통에 담긴 고급 샴페인 한 병을 내려놓았다. 그 위에는 작은 카드가 꽂혀 있었다. 진아가 카드를 열었다. 너의 위대한 승리를 축하해. 넌 이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있어. 멀리서나마 함께 축하하며 태우 진아는 미소 지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미소였다. 그녀는 웨이터에게 병을 열어 모두에게 따라 달라고 부탁했다. 모든 잔이 채워지고 거품이 솟아오르자 진아가 일어섰다. 그녀는 주위에 있는 행복한 얼굴들, 그녀의 힘의 기둥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기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오늘 밤 우리는 단지 큰 프로젝트 하나를 축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잔을 높이 들었다. 그녀의 눈은 조명을 받아 반짝였다. 오늘 밤 그녀는 활짝 웃으며 말을 이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모든 아름다운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하는 거예요. 잔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웠다. 달콤한 승리의 멜로디였다. 그리고 그 순간 진아는 자신이 단지 시련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재건하고 자기 행복의 건축가가 되었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녀의 미래는 그녀가 버리고 온 어떤 꿈보다도 더 밝고 아름답게 보였다. 진아의 이야기는 가장 어려운 결정이 가장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만약 당신이 진아의 입장이었다면 똑같이 행동했을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 여러분의 대답이 정말 궁금하다. 댓글로 함께 이야기해보자.